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뭐 보너스 강의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또 보너스 강의를 추가적으로 편성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제 2023년인데 이 2023년 강의가 내년 내후년에 되면 또 약간 철진한 강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또 강의를 또 리뉴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3년은 제가 볼 때 관통할 수 있는 주제와 여러 가지 어떤 시대에 걸맞는 시대 정신을 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2023년에는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이 2023년이다. 그러면 충분히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커피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커피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커피의 비유를 이 강의 때 못 담아드린 것 같아서, 커피의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메타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커피를 파는 카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커피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어필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최고급 이탈리안 뭐 원두를 사용하고, 뭐 에티오피아에서 직구해온 뭐 그런 원두를 사용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은 커피를 고를 때 저는 그런 맛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커피를 바라보면 딱 하나만 바라봅니다.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 2,000원이 넘어가는 커피는 먹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남들이 사주는 게 아닌 이상 제 스스로 굳이 2,000원이 넘는 커피를, 왜냐면 요즘 워낙 그 저가 브랜드가 많으니까, 뭐 컴포트 커피라든지 메가커피라든지 그런 분의 브랜드가 많으니까 저는 굳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있는 4,500원짜리 커피를 마실 필요성을 전 못 느껴서, 커피 맛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입이 약간 좀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티오피아에 막 그런 훌륭한 막 그런 원두를 판대. 그래서 가격은 얼만데요? 5,000원. 안 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에이 근데 누가 그 2,000원짜리 커피 먹으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팝니까? 아니, 여러분 다 그래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언론고시를 준비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들 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이긴 한데, 언론사가 원하는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지금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너 가격은 얼만데 5,000원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거든요. 언론사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터가 있을 텐데, 여러분은 이 가격이라는 팩터는 외면한 채 내가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그래서 뭐 얼만데, 그래서 얼만데, 제일 중요한 이 팩터 가격은 얼만데 5,000원이요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언론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뭘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뭐 예를 들면은 좋은 대학 나왔어요. 뭐 스카이 대학 나오고, 뭐 토익 만점, 토익 뭐 만점에다가 뭐 경제 관련 자격증도 있고, 뭐 등등등 뭐 대외 활동 되게 많고, 무슨 뭐 저널리즘 대학원 뭐 수료증도 있고, 뭐 등등등 정말 완벽한 스펙인데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주변 동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주변 동료들한테 절대로 나를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느끼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가격이 지지 이거잖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죠? 그게 대놓고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딱 느껴지거든요. 은연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내가 이런 스펙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5,000원에 팔아도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말 경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나와.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장 언론고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원래 예전엔 여러분 아세요? 언론고시에서 등산 면접도 봤어요. 자, 그냥 언론사 데스크들이랑 그 사장님이랑 등산 가는 거, 북한산 등산 가가지고 갔다 내려오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끝나는 그게 면접이에요. 등산 면접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술 면접 많았습니다. 술자리 면접 되게 많았죠, 언론고시.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자라는 직업은 특히나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성과 사교성, 또 술자리에서 보통 그러한 취재원들과의 깊은 썸씽이 교류가 되면서 정보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취재에 대한 소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스킬, 사회성과 사교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언론고시 면접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사실 대놓고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술은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을 건데 요즘은 하도 뭐다 말이 많기 때문에 면접에서 못 물어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딱 입사하고 나서 어떻게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그 입사한 한 달은 한 달 내내 술자리일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여러분 기자가 곧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기자가 돼도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어떻게 잘 넘었어. 잘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5,000원이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회사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같이 술 한잔 나누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면접 코칭을 해드릴 때도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냐라고 질문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세계일보에서도 기출문제로 나왔고 이번에 헤럴드 경제에서도 또 나왔는데 제가 이번 합격한 학생한테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저는 느티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느티나무? 일단 이게 후킹이죠. 느티나무가 왜 나오지? 사실 기자들이야말로 특종 경쟁이다, 단독 경쟁이다 해서 정말 조회수 경쟁이다 해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직업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간에도 또 선후배 간에도 치열한 경쟁의식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도 저한테 왔을 때만큼은 정말로 나그네가 땀방울을 식히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느티나무 같은 그늘이 제공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저라고 경쟁의식이 없겠냐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인생의 모토와 신조가 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저와 경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저를 만날 때만큼은 정말로 마음 편히 나그네가 땀방울을 식히듯 쉬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쉼터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죠. 그럼 합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같이 일하고 싶잖아. 뭔가 이 느낌을 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뭐 이것도 했고 사실 이건 완벽한 스펙인데도 그냥 이거까지 보통 가지고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 대외활동 이거 했고 뭐 수료증 가지고 있고 무슨 뭐 학보사 했고 무슨 신문사 했고 무슨 뭐 대외활동 등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의 팀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정말 머릿속에 깊숙이 박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근데 아직도 내가 우리 커피 맛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원두를 쓰고 있는지를 막 열거하면서 그래서 우리 5,000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커피 리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커피집 사장이에요. 이런 커피집 사장이라니까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기자란 직업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또 오늘 좀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자, 사실 커피 리뷰 이런 것들도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들어볼게요. 자, 기자라는 직업입니다. 자, 지금 근데 여러분 가장 화두가 뭐예요? 가장 화두가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심심찮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유명한 챗GPT, 그죠? 챗GPT의 시대가 나왔는데 실제로 언론사들의 앞으로의 단골 질문이 될 거고 논술이든 면접이든 아주 단골 질문이 이 내용이 될 건데 그런 내용 많이 물어봐요. 근데 지금 기자 하는 게 괜찮아요?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요 위험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위기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IMF의 외환위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삼성이 그렇고 현대가 그렇고 LG가 그렇고 SK가 그렇죠. 그 4대 그룹이 되어 있죠, 지금. IMF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그 환란 위기 사태 때 그 대기업들은 무럭무럭 성장과 발전했고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인공지능의 시대, 챗GPT의 시대가 왔어요. 누군가는 위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건물에 예를 들면 한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에 백반집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뭐 A, B, C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 사람들이 다 일로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물에서 한 달에 올려줄 수 있는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원래는 뭐 333, 333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계산하면 엠빵으로 치면. 근데 이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 한 집 망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500, 500이 되죠. 500, 500이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한 집이 또 망했어. 그럼 뭡니까? 얘가 1,000원 다 먹죠. 자,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분명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의 시대에 분명 대체될 수 있는 기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언론사를 가면 노는 기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노는 기자들이 많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차장급 이상이 되면 사실 대부분 놀아요. 왜냐면 차장급 이상이 되면 특히나 여러분 KBS가 얼마 전에 지금 수신료 논란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이 KBS가 바둑실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KBS는 50살이 넘어간 그 기자들이 갈 데가 없고 그냥 오전에 출근해서 바둑 두다가 사우나 한 판 땡기고 밥 먹고 퇴근한 게 그게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KBS의 평균 연봉이 뭐 1억 얼마죠. 네. 노는 기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도 제가 서울경제신문에서 근무를 할 때 보통 이런 말 많이 해요. 노는 기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노는 차장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데스크, 부장 라인은 할 일이 많아요. 부장 라인은 기본적으로 그 신문 만들어야 되고 보도국이다, 만약에 방송국이다 그럼 보도국에서 그 뉴스 데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스크 라인은 좀 힘들고 차장 라인이 좀 많이 논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차장이 중간급 간부인데 위에는 부장들이 일을 다 해주고 밑에는 이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데스킹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데스킹만. 네, 그러니까 사실 할 일이 많이 없어. 잘해왔네. 그냥 기사 가치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공격이 들어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굳이 너네가 안 해도 되거든. 기사 가치가 예를 들면 인공지능 지금 보세요. 챗GPT한테 입력을 합니다. 내가 기사를 안 입력해요. 이 기사를 사람들이 얼마나 받을지 좀 분석해줘. 이거 못하겠습니까, 챗GPT가? 이제 할 수 있겠죠. 기사 가치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도 해요. 사실은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누가 땅 짚고 헤엄을 치고 있었는지 정말로 펠프스처럼 수영을 잘하고 있었는지가 물이 들어와 있을 땐 모르죠. 땅을 짚고 헤엄을 쳐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물이 쫙 빠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팬티만 입고 있었는지 누가 땅을 짚고 있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제가 이 비유를 들어드린 것처럼 제가 한 예언을 하나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대체되지 않는 기자가 돼야 된다. 사실은 이게 기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여러분은 지금 기자가 되는 데만 집중을 하겠지만 제가 항상 저는 여러분이 기자가 되는 거에만 만족하지 않아요. 좋은 기자가 되어서 정말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에 단순히 기자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기자는 누구나 돼요.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미 여러분은 기자라는 문턱을 구분능선을 넘었다라 말씀드리거든요. 좋은 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기자가 되고 나서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자, 제가 두 가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 자, 이제는 여러분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왔던 그 모든 관념들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연이란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애초에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하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그 모든 당연하다는 말을 지워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모든 걸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모든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모든 상상력이 다 발휘돼야 돼요. 뭐에 기반해서? 공감 능력에 기반해서. 좀 추상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사실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신문의 70%는 보도자료라고. 그러면 이제 그 보도자료를 처리하는 건 이제 기자 일이 아닌 거예요. 보도자료는 얘네가 다 해. 그냥 기사 양식 입력해놓고 이 보도자료 입력하면은 얘가 쭉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굳이 그 보도자료를 처리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죠, 기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도자료만 처리하면서 그냥 그렇게 숨어갔던 기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가 되겠죠, 이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뭐래? 진짜 여러분의 취재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상생활 순간순간에 기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대중교통에서도 벗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집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안 써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집에서 나갈 때 마스크를 안 들고 나가도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정말 4년 만에 온 정말 고무적인 저는 순간이라고 바라보는데 많이 힘들었죠. 사실 저도 정말 마스크 쓰는 거 싫어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3월달 한 달도, 아니 2월달 한 달도 실내 마스크는 해제가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스크 할 때 어때요? 다 쓰고 있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자,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생각을 하라고, 생각. 결국은 띵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쓴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보도자료 같은 건 얘가 다 한다고. 우리는 거기에 해석을 해줘야 되고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벗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 일단 아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니까, 그죠? 아직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니까 굳이 쓰고 다니자. 귀찮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귀찮잖아. 왜냐면 또 썼다 뺐다 귀찮잖아요. 뭐 썼다 벗었다 귀찮으니까 그냥 쓰고 다니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됐다면 이제 3월 20일부터 마스크가 전면 해제가 됩니다. 과연 그랬을 때도 마스크를 사람들이 벗고 다니는지 안 벗고 다니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띵크를 하면서 창조적 상상력을 해가는 거예요. 가설로 한번 세워보고 그러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가설을 세우고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매 순간 기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여러분도 일상생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는지 안 벗는지 한번 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스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벗었어. 그럼 뭘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가 좀 크다고 봐요. 자, 무슨 말 하세요?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는. 자, 집단주의라는 게 뭐냐면 홉스테드라는 문화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있고 컬렉티비즘, 집단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있다. 근데 인디비듀얼리즘이 발달한 나라도 서양입니다. 뭐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 그리고 콜렉티비즘이 발달한 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동양권. 근데 일본은 좀 덜해요. 일본은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한국과 중국이 콜렉티비즘으로 대변되는 나라들인데, 사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의 질도 낮고 행복도 보면 꼴찌잖아요. 거의 국가 만족도 꼴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맞지 않는 옷을 좀 입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이제 집단주의 설명해서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에서 더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민주주의란 걸 해요. 중국도 민주주의란 걸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문재인 좌파정부에서 그 자유란 말을 빼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 중요한 건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인디비듀얼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제도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습성과 성향이랑은 정반대인 거예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보세요. 제가 마스크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런가? 집단주의가 너무 발달된 거예요. 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내가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러한 생각이나 주관이나 소신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그저 묻혀가려고 하는, 그저 그냥 집단의 소속 조직과 집단에 융화되고 스크럼을 짜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만 쓰면 돼요. 근데 지하철 개찰구에서 전부 다 쓰고 있으니까 나도 안 쓰면 뭔가 눈치 보여.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거거든. 그래서 쓸 수밖에 없어. 또 좀 옆에서 막 와이프가 아니면은 옆에서 뭐 친구가 야 써라 이렇게 하면 또 쓸 수밖에 없어. 오히려 눈치를 막 내려줘요.
개인의 주관과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적인 상상의 공감력이죠. 한국 사람들 왜 그럴까? 그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샤이함이 있어요. 특유의 샤이함이 있어. 지금 이건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학교 현장 가보시면 이거 다 가봐야 돼요. 여러분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앞에 한번 나가서 서 있어 보라니까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으라도 안 벗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본인의 어떤 그 마스크를 쓴 장면만, 쓴 얼굴만 보여줬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밥을 먹으러 가요. 급식을 먹으러 가는데 급식을 먹어야 되는데 급식을 먹으려면 어때야 돼요? 마스크를 벗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이게 사회적 병폐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샤이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좋게 표현할 샤이함이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마스크를 사람들의 착용률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기사는 얘네가 다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를 해야 돼? 이거를 한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진짜 누가 실력 있는 기자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는, 이제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누가 진짜 헤엄을 잘 치는지가 딱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되는 거에 만족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월급이 이제는 300, 400달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을 거예요.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제가 장담할게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연봉은 3배, 4배, 5배가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대부분은 다 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체가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 머물러 있잖아. 고여 있잖아. 썼겠죠. 모 대통령이 고인물을 썩는다고 하는데 썼겠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단순히 기자가 되는 거에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챗GPT의 시대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와야 되고, 제가 애초에 기자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면 기자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기자는 기자가 되는 계기 위한, 기자라는 감투는 목적과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목표와 꿈이 취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망해요. 취업은 언제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 과정일 뿐이지, 교두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표이자 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을 갈 때 마찬가지였죠. 스카이가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입학을 하게 되면 얼마나 공허함과 허무주의가 몰려옵니까? 갈피를 못 잡고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거든. 마찬가지예요. 취업이 인생의 목표와 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나가서, 이번에 한번 보세요. 저희 교육생님들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는지 안 벗는지 한번 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65세 이상 지하 노인들에게 무임승차를 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당장 지하철로 가서 그 노인 좌석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을까? 정말로 빈곤한 계층일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기사를 쓰라고요. 네. 본인의 해석과 개입이 들어가는 거잖아. 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무임승차를 시켜드려야 되냐 라는 문제 제기를 기자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러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거라고요. 자, 제 마지막 좀 사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은행을 갔어요. 자, 은행을 갔는데 모은행입니다. 제가 프라이버시는 좀 보호해드리려고 하는데 2시 정도였습니다. 자, 2시면은 점심시간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보통 12시에서 1시, 좀 늦어도 1시에서 2시까지 끝내거든요. 점심을 2시에 먹진 않아요 보통. 직장에서 그것도. 갔는데 창구가 13개가 있었어요. 이제 맞춰보세요. 이 13개의 창구 중에 은행원이 몇 명 있었을까요? 4명 있었습니다. 제가 화가 정말 나더라고요. 근데 손님들은 엄청나게 밀려있어. 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제가 거기서 정말로 화가 났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지점장이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고 손님들이 불편하잖아. 맨날 그래놓고 고객 퍼스트 그런 말 하면 뭐합니까?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 은행의 모토입니다. 무슨 최우선 가치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개혁을 한다, 금산분인에 어쩌네 완화를 한다, 다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과연 그 일선의 현장 지점을 방문하는 그 고객들을 정말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13개의 창구 중에서 4명이 앉아있으면 어쩌겠다는 말이에요. 대체 그 큰 은행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려 한 40분 정도 기다렸어요. 40분 정도. 한 50분 정도, 50분을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그제서야 창구에 직원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커피 하나씩 다 들고, 그죠? 점심시간 대체 몇 시간입니까? 그래서 제가 창구에 가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딱 오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 2시 한 40분 정도였는데 물어봤어요. 점심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말을 못해. 네. 제가 원래 2시까지거든요. 길어야 2시까지예요. 네. 무슨 점심 1시 반에 먹어.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자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분명히 은행을 찾아 실제로 제가 딱 앉아서 지켜보는데 그 금융 소외계층들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그 힘들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아무 생각 못 하냐고, 왜 대체. 지점장이라는 인간은. 직원들이야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지만, 물론 직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다 못해 그 기다린 분들에 대해서 달력이라 다시 주던가. 그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제가 갔더니 죄송하단 말도 안 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제가 처음에 좀 말이 짧은 거죠, 사실. 아, 기다리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많이 기다리나요? 아, 근데 저희가 점심시간이 점심시간 몇 시까지인데요? 말을 못해. 먹을 거 다 먹고, 원래 여러분 점심시간 1시간 준다는 말은 원래 이 안에 30분 안에 밥 먹고 너네 개인 정비 다 하라는 소리거든요. 30분 안에 밥 먹고 양치질 하고 커피도 한잔 먹고 싶으면 해가지고 딱 앉아서 시작하는 게 1시간이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자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사거리죠. 무조건 금융 그 소외계층들의 눈물을 과연 은행들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제목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기자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댓글 10,000개 달려요. 왜? 기본적으로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본인들의 점심시간이 소중하면 남들의 점심시간이 소중한 줄도 알아야죠. 저는 그래서 그날 점심을 못 먹었어요. 왜? 제가 점심시간에 급하게 편의점 가지고 컵라면 한 개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또 은행 가가지고 빨리 업무를 보자 했는데 그래서 거기 40분 기다리는 바람에 컵라면 하나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갔을 때 그러면 댓글이 10,000개가 달릴 거야 아마. 왜냐면 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대부분 다 일반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힘든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자, 공감 능력. 말씀드렸죠. 창조적 상상력이죠. 왜 그럴까? 공부에서 기반한다고 했어요.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 나오는 거죠.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험 하나를 해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기자는 기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은행 직원들이 잘못한 게 맞거든. 본인들의 점심시간 소중해?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그 점심시간 짬을 내가지고 온 다른 회사의 직원이 있으면 어쩔 건데? 그 사람의 점심시간 안 중요하나? 밥 시간도 없어 그 사람들은. 빨리 업무를 보러 가야 돼서 빨리 은행 업무를 보고 가야 되는데 본인들에게 탱자 느릿 뭐 하자는 거죠, 그죠?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자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기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장정이었어요. 한 10강까지 대장정이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추가로 강의를 편성할지 말지는 제가 또 추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앉아서 듣는 게 힘든 건데 여러분이 정말 그래도 필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 눈빛에서 나온 그 초롱초롱한 레이저가 전 정말로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저도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감사한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정말 이제는 끝낼 겁니다. 우리는 언론고시 끝낼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언론고시 이제는 끝낼 수 있습니다.